NLP 전제 조건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절에서 20년 동안 수련을 한 스님이 계셨어요. 절에서. 그 스님이 전제 조건 강의를 딱 2시간 듣고 야 20년 동안 절에서 수련한 것보다 속세에 내려와서 이 2시간 NLP 강의 듣는 게 훨씬 깨닫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2시간. 지금 이 전제 조건이 20년 수행한 사람의 그 깨달음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NLP 전제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데 이 전제 조건은 뭐 진리이기 때문에 꼭 믿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꼭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믿는다면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믿는다면 건강할 수 있고 이렇게 믿는다면은 정말 내 삶이 윤택해지고 성공적이고 자 부와 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를 깔고 한번 믿어보겠냐 이거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다면 행복과 부와 성공, 건강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보겠느냐.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교재에 보면은 이제 1번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문제 나오죠.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제 그 자체가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실제에 대한 지도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도라는 건 하나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 종이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영토에 대한 정보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한 장의 종이에 영토에 대한 모든 그 내용을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죠. 어떤 것은 삭제를 시키고 어떤 것은 왜곡을 시키고 어떤 것은 일반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이 있다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절의 표시를 하고 뭐 교회는 십자가 표시를 하고 뭐 학교는 국기 표시, 절도는 뭐 이렇게 뭐 선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지도가 그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가 영토라고 볼 수는 없죠. 지도는 영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삭제시키고 왜곡시키고 일반화시킨 어떤 그런 아주 단축된 정보라고 봐야 되지. 지도 자체가 영토가 아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 머릿속의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 영토에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이 지도에 반응을 하느냐를 한번 봐야 돼요. 예? 실제 영토에 맞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지도에 맞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지도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지도가 다행스럽게도 뭐 어떤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올바르고 세상을 위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멋진 지도라면은 우리 삶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지도가 그 반대로 생각해요. 편협적이고 어떤 올바르지 않는 이른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사악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세상을 망치는 그런 부정적인 지도를 갖고 있다면은 이 부정적인 지도 때문에 세상을 망칠 수가 있고 자기 삶을 망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히틀러의 지도를 보는 히틀러.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세계 지배라는 자기만의 이제 그 지도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나치당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나치당에 편승한 어떤 독일 국민들 이런 사람들 인해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잘못된 한 사람의 지도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파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런 이제 사랑의 지도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어떤 지구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휴머니즘적인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NLP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지도를 어떻게 하면 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긍정적인 지도로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구이자 목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도가 좀 풍성해지고 스테이 폭이 넓어지는 쪽으로 지도 확장이 되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제 지도가 좀 좁아지잖아요. 편협적인 이제 좁은 지도로 가버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뭐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어떤 사악한 이런 쪽으로 가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는 뭐냐? 자, 긍정 쪽은 풍성한 지도, 자, 부정적인 건 편협적인 지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 편협적인 지도에서 풍성한 지도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생각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확대를 시켜야 된다.
요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NLP는 답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NLP 훈련의 목적. 정답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NLP는 목사님이 배우더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절에 선임이 배우더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종교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배우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죠. NLP는 기독교와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NLP는 불교와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다 연관이 되죠. 다 연관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불교를 믿으라, 기독교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는 것처럼 우리는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지도를 우리는 만들어 줄 뿐이다. 이걸 이제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의 지도도 어떤 예를 들어 이제 범죄자라든지 도둑놈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의 지도일지라도 그 지도 속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타당성. 모든 사람의 지도가 어떤 지도는 틀리고 어떤 지도는 옳고 이렇게 양보다 될 수 있는 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지도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은 우리 황정길 선생님의 마음의 지도도 타당성이 있고 우리 이건우 선생님의 마음의 지도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타당성을 다 갖고 있는 지도라면 나의 지도만 고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상대방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도는 영토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걸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두 분이 서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 황정일 선생님이 설명하고 또 이건우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렇게 번갈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자, 그럼 1번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2번을 봅니다. 2번에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자,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자, 이 목적인데 이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건 어떤 걸 이루기 위한 목적이건 모든 행동은 어떤 목적을 지향한다는 거죠.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동기 구애할 때 동기 있죠. 자, 모든 행동은 동기 지향적인데, 자,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자, 동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회피적 동기, 또 하나는 지향적 동기라고 그래요. 회피적 동기, 지향적 동기. 그러니까 회피적 동기라는 것은 어떤 걸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향적 동기는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NLP를 공부하는 것도 회피적 동기일 수도 있고 지향적 동기일 수도 있어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표 불안증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자, 소심한 성격을 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회피겠죠. 몸을 없애기 위한 거니까. 이제 반대로 나는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동기부의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NLP를 훈련하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향적 동기겠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제 회피적 동기와 지향적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담배를 끊는 것도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자, 담배를 끊는 행동도 보면,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자, 없애기 위해서 하면 이건 회피적 동기가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살을 빼고 건강한 삶을 살고 또는 운동을 잘하고 폐활량을 늘리고 이렇게 이제 건강한 쪽으로 내 뭔가 이제 삶을 살기 원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향적 동기라는 거죠. 네, 중요한 사실은 이 회피적 동기에 있어서 어떤 피하고 싶은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자, 지향적 동기에 이 원하는 어떤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이 고통이 크고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행동력은 강해진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고통도 그저 그런 고통으로 참을 만한 고통이고 즐거움도 그저 그런 즐거움이에요. 이러거나 말거나 그저 그래. 그럼 행동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담배를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뭐 두 분은 담배 안 피시죠? 예, 담배를 지금 피더라도 뭐 굳이 뭐 내가 죽진 않는데 뭐 피건 안 피건 내가 아직은 뭐 죽을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러면 담배를 끊기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당신 담배 끊지 않으면은 6개월 이내에 시한부 인생입니다. 지금 폐암 말기니까 당장 담배부터 끊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생각해봐요. 담배를 끊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시한부 인생을 죽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참을 만한 고통이에요. 참기 힘든 고통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그럼 이 사람 담배를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절대 못 끊지. 그렇죠. 끊죠. 죽는다는데. 6개월 뒤에 죽는데. 그러니까 죽을 정도가 아니면은 못 끊는다 이거. 근데 6개월 뒤에 죽는다면 끊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대문 앞에 개가 한 마리가 누워 있는데 개가 막 계속 끙끙거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주인을 찾아갔어요. 당신 개가 못이 박혀 있는 판자 위에서 끙끙거리면서 누워 있는데 당신은 왜 이 개를 그냥 두고 있습니까? 당신 개가 아파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가 아직은 놀 만큼 뭐 아프지는 않은 모양이네. 참기 힘들면 오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 박혀있는 판자 위에 누워있으면서도 도지 않는 거는 뭐냐, 참을만 하다는 이야기거든. 인간이 왜 그러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못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끊다든지 뭐 술을 끊다든지 뭐 또는 살을 뺀다든지 뭐 많은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왜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자, 목표가 약해. 자, 이제 참을 만한 고통이죠. 아직은 참을 만한 하다는 거죠. 참을만 하다. 지금 담배를 끊었던 장모님이 지독해서 끊었대죠. 지독하다. 그래서 못 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어떤 최악의 고통, 담배를 끊어서 이루고 싶은 이 최고의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이 이 최고가 돼가지고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례로 이제 이게 어떤 것에 나오는지 한번 제가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제 127시간의 영화의 주인공은 27살짜리 어떤 암벽 등반가인데요. 이 암벽 등반가가 사막에 있는 어떤 산에 암벽을 등반하다가 오른쪽 팔이 끼어버렸어요. 바위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팔을 빼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일주일을 이게 이제 팔에 낀 채 매달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누가 지나가다 나를 구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근데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물이 없어 떨어진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오줌물을 받아가지고 오줌물을 마시면서 자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일주일이 되니까 이제 오줌물도 안 나와요. 오줌도 안 나오고 그래요. 이러다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겠구나. 이제 남아있는 선택은 뭐냐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등산용 칼로서 내 스스로 팔을 내가 스스로 자르든지 아니면 이 벽에 매달려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자기 팔을 잘라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km를 이제 몸을 부르다시피 이제 내려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조가 되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죠. 기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용감합니다. 어떻게 당신 자신의 팔을 스스로 자를 정도로 이렇게 참 용기가 컸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죠. 저는 용기가 컸던 사람도 아니고 소심한 성격을 개조하기 위해서 제가 암벽 등반을 한 사람인데 뭐 제가 용기와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저는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심합니다. 그렇지만 팔을 자르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의 의지가 없으니까 팔을 잘랐던 겁니다. 자, 이 팔을 자르는 행동을 봐봐요. 자, 팔을 자르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최악의 고통이죠. 맞나요? 팔을 잘라서 내가 그렇게 생명을 얻어서 자 남아있는 뭐 80년 이상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이건 뭐야? 이건 최고의 즐거움이겠죠. 죽음과 삶은 최악의 고통, 최고의 즐거움이다는 거죠. 이 중간에 지렛대에 내 팔을 자르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변화를 못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변화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변화를 못하는 것은 자 지적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동기부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 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 이 최악의 고통.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목표에 대한 절박함, 이 최고의 즐거움. 자 피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최악의 고통과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대한 최고의 즐거움이 서로 지렛대 역할을 할 때, 그 절박함이 행동을 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 오신 이제 우리 두 분 선생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NLP와 체면을 공부를 하기를 원할까? 우리 선생님은 이제 강의를 하시기 원하잖아요. 2학기 때 바로. 2학기 때 바로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박사학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 강의를 하는 거는 엄청 즐겁죠. 이게 이제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절박함이 커지는 거예요. 뭐 강의를 하나 안 하나 그저 그렇다 그러면 그건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되겠죠. 내가 대학에서 박사로서 강의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워.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가 이제 강력하죠. 우리 황정일 선생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6명 제자를 만들어야 돼. 36명의 제자를 만들 거야. 죽기 전에. 근데 그게 믿음에 대한 신뢰 제가 믿고 있고 지금은 철저하게 믿고 바라보고 하잖아요. 네. 그럼 1년 안에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더 동기가 커져서 더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믿음이 1년 동안 만약에 변화가 없다. 네. 그럼 뭐 원인을 찾아야겠죠. 왜 변화가 없을지 또 원인을 1년 안에 변화가 없다면 네.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1년 후에 변화가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1년을 저한테 일공을 해서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1년 아니라 저 한 3개월, 6개월만 하더라도 사람들 확 갈라지던데.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흥분돼요. 태어나서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이 정도의 뭐라 그래야지? 아무튼 이 흥분, 즐거움 요즘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정도의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태어난 삶의 목적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 맞아 떨어지면 흥분되고 즐겁죠. 이게 모든 사람 자기 길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목적, 자기만의 길이 있는데 그 길 밖에서 놀면 재미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그저 그렇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래도 그저 그래. 근데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들어서 그 길에 해당되는 일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요. 실제로. 가슴이 뛰고 아침에 일어나면 흥분되고 막 빨리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자기 길을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사명이고 그게 비전이 돼요. 그럼 우리 이제 황 선생님이 어쩌면은 그런 사명을 찾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멋지네요. 그런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 박수. 오케이. 한번 잘 해봅시다. 앞으로 기적을 만드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네. 저 같은 경우 기적이죠 사실. 네. 어쨌든 이제 목적 지향성 우리가 그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의 목적이 뭔가, 행동의 동기가 뭔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하는 게 NLP를 공부하고 싶다고 왜 NLP를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기 원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죠. 체면을 배우기 원한다. 체면을 배워서 어디서 건데요? 체면을 어떤 것을 위해 체면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학위를 받기를 원한다. 학위를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학위를 받아서 어디에서 쓰려고 합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알면은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쉽거든요. 근데 목적이 애매모호하고 막연해. 그러면 그 행동 변화도 힘들다. 그래서 그 행동 이면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목적을 빨리 발견을 해서
또 그 행동의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뭘 해볼지 모르잖아요. 그냥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요. 비행기가 밀림이 추락을 했는데 두 팀이 나눠진 겁니다. A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그냥 나가다 보면은 길이 오겠죠. 일단 어디든지 나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나가자. 여기 A팀. 자, B팀은 뭐냐면은 우리가 떨어진 곳이 어딘지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어느 쪽으로 나가야만 제대로 벗어날 수 있는지 나갈 수 있는 그 목적,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나가서 어떻게 되겠냐. 이게 B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이 A, B를 볼 때 당연히 B팀처럼 해야만 쟤들 밀림을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B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도 같은 원리라는 얘기.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뭐 꿈을 이루든지 뭐 목표를 이루든지 뭐 그 다음 단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뭘 해요? 그래서 우선 돈부터 벌고 봐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는 돈을 벌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된다. 저는 개처럼 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 다음에 뭘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A팀이에요. B팀은 뭐냐면은 돈을 벌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난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은 돈은 그 다음 문제는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나 알아야 돼. 이게 B팀이거든요. A팀한테 처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는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대학에 연구 조사를 했는데 이제 A팀, B팀 나눠서 조사했더니 이 사람들이 20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야, 이 B팀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이루고 싶은 걸 해야 되고 이 목적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에 일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20년 이후에 보니까 거의 1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거의 뭐 99% 100만 장자가 되는데 이제 일단 돈을 벌자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단 한 명을 빼고 단 한 명만 100만 장자가 돼서 한 명 빼고 나머지는 거의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단 위에 이제 목적의 가치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수단은 그냥 따라서 이루게 되죠. 이제 수단에 집중하는 사람은 수단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기를 원하면 지금 당장 교수가 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돈과 관계없이. 내가 대학 설립하기를 원한다. 대학 설립과 관계되는 일을 오늘 당장 뭘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돈이 없는데 돈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겠지. 그래서 평생 꿈을 이루지 못한다. 어쨌든 이제 그런 원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지. 배고프지 않다는 사람한테 밥 주면 열받거든요. 걔네들. 네.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빵이라도 하나 줘야 고맙다 소리 듣는 건데 생각 자체를 하기 싫은데 생각하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머리 아파해요. 사실은 머리가 아프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대. 근데 저는 계속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죠. 1년, 2년 이야기하죠. 그러면 깨지는 사람들 이제 나오죠. 그래도 안 깨지는 사람도 있지만 1년, 2년 제 이야기 듣다 보면은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반복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한다. 저는 그 주의에.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한다. 이게 너무 지겨워서 나중에는 진짜 싫어.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런 사람은 줄을 떠나죠. 그러면 여기까지 인연이 모양이 좀 그래요. 근데 저한테 오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저한테 그 이야기 들어야 돼. 될 때까지. 어쨌든 이 목적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한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이제 중요한 예를 한 가지 메타포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에가라
강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강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이제 상류에서 인생이라는 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쭉 강물 따라 흘러가요. 근데 이제 물살이 빨라지기도 하고 앞에 큰 파이가 있기도 하고. 근데 큰 파이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저 20m, 30m 밑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파이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까운 파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걸 생각을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는데 그게 심리적인 추락일 수가 있고 경제적인 추락일 수가 있고 또 신체적인 추락, 또 재정적인 추락 여러 추락을 맛보죠. 근데 이 추락을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저 강 상류에 있을 때, 내 인생에 좀 장기적인 목표를 내가 가졌어야 되는 건데, 이 폭포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 폭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또 내 인생의 배를 어떻게 항해할 수 있을지, 노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내 생각을 못하고, 가까이 있는 바위만 피하려고 하다가, 물살 따라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 내려오다가 이렇게 추락을 하느냐. 이런 후회를 하다. 우리 인생 사는 게 이제 대부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장기적인 비전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여기에 대한 비전이 없이 오늘을 급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당장 오늘 월세를 내고, 새끼 밥을 먹고, 그죠? 오늘 당장 술 한잔 하고, 또 해외여행 가고, 놀고. 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50대, 60대에 넘어가서 보니까, 어떤 재정적으로 이제 어떤 빚더미에 오를 수가 있고, 가정이 파탄이 될 수가 있고, 내 몸에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그때 깨닫는다. 왜 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을까? 분명히 우리 내면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큰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될지, 이런 그 어떤 비전이 다 있었는데, 그런 걸 우리는 활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악몽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사실 충동이라든지 탐닉이라든지 본능에 의해서 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동물적인 인생으로 가는 거고. 근데 장기적인 악몽에서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장기적인 악몽에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는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장기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담배 피는 어떤 고통을 내 감수하고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싫지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운동하는 데 대한 어떤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답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된다. 이 행동의 목적도 단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일깨워주는 게 참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예. 어쨌든 행동 목적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모든 행동은 긍정적인 의도에서 옵니다. 모든 행동 긍정적인 의도에서 옵니다. 행동과 의도를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자, 아무리 부정적인 행동일지라도 그 부정적인 행동 이면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담배를 피는 것은 부정적이죠.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담배를 피는 의도는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담배를 피면 뭐가 좋아요? 담배를 피면 뭐가 좋아요? 물었을 때 담배를 피면 좋은 게 분명히 있겠죠. 긴장이 완화된다든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든지 또는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떤 서먹서먹한 관계가 완화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떠오를 수 있고 많죠. 그렇죠. 그럼 담배 피는 행위는 부정적이지만은 긴장을 완화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거나 요거는 좋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담배를 끊어야지가 아니라 담배를 피는 그 긍정의 의도는 존중을 하면서 담배를 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NLP에서 그 기법이 있는데, 자, 담배를 피면은 긴장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자,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담배 피는 거 외에 말이죠. 자, 담배 피는 거 외에 좀 건설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굳이 담배를 안 피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술이죠. 그게 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그 시간에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샤워를 한다든지, 또는 명상을 한다든지,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테니스를 치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자 이렇게 운동을 한다면 담배를 안 피워도 되겠네요. 예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담배 피는 거 대신에 테니스나 수영과 같은 대체적인 긍정적인 행동을 제한을 하면서 담배를 끊게 만들죠. 그러면 담배를 그냥 끊는 것보다는 끊는 게 훨씬 더 쉬워지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담배를 피는 행동도 이렇게 긍정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의도를 존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부모인데 이런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큰 아들이 접시를 3개나 깨뜨린 거예요. 접시를. 둘째 아들은 접시를 1개를 깨뜨렸어. 접시 깨뜨린 거 보면 누가 더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큰 아들이겠죠. 근데 이제 의도를 물어본 거죠. 야, 큰 아들은 왜 이 접시를 3개나 깨뜨렸었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엄마 도와드리려고 했죠. 엄마 맨날 맞벌이하고 늦게 들어오고 피곤해 하시길래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설거지를 다 해놓으면 엄마가 편하고 좋잖아요. 설거지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이 접시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있는 접시하고 같이 3개가 깨져버렸대요.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 너는 어떻게 접시를 깨뜨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이 설거지 한다고 안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접시 하나 돌리면서 돌았는데 접시를 떨어뜨려서 제가 1개 깨뜨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의도로 보면 누가 더 좋은 의도죠?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은 이제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려는 의도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냥 장난감처럼 이제 접시 돌리를 하고 이제 놀았기 때문에 노는 게 이제 의도죠. 이렇게 이제 그 접시 깨뜨리는 것과 무관하게 그 의도는 다르다. 만약 엄마라면 그럼 어떻게 그 두 아들을 훈계를 해야 되겠냐. 만약 의도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죠. 야, 아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갸륵하구나. 근데 너는 아직은 어리니까, 자, 동생 데리고 노는 것만 해도 엄마는 너무 고맙다. 그래서 엄마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해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설거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동생 데리고 좀 놀아라. 고마워, 우리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는 접시는 음식 먹는 그릇이지, 이게 장난감이 아니야. 엄마가 다른 장난감을 사줄 테니까, 절대 접시 돌리면 안 돼.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이게 알아먹겠죠. 근데 만약 의도를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하냐. 얘는 접시를 3개 깨뜨렸으니까 3대를 맞아. 이놈. 응? 3대를 때리고. 얘는 1개 깨뜨리면 1대. 이렇게 한다면은 의도가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맞으면서도 많이 마음이 아프겠죠. 자, 어릴 때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잘 몰랐죠. 자, 지각을 하면은 너 왜 지각했어? 이렇게 이제 지각하는 의도를 물어야 되거든요. 지각한 사람 나와. 지각한 사람 나와. 5분 지각한 사람 5대. 10분 지각한 사람 10대.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이제 자, 선생님이 이 NLP를 이해를 했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는 어떻게 하다가 지각했니? 그럼 지각하는 의도를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학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저기 농사 짓는데 오늘 막걸리를 한 대 사가 오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1km 떨어진 그 도가에 가서 막걸리 사서 드리고 오니까 제가 늦었네, 선생님. 나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늦었구나. 그래, 알았다.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아버지 심부름 타고 착하고 나는. 만약 이제 이렇게 존중을 했다면 그 애는 참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그 지존파라는 그 살인 집단이 있는데요. 혹시 지존파 아세요? 지존파의 그 두목이 이름이 김기환이라고 하거든요. 김기환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 반장을 했대요. 근데 초3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육성회비를 제때 안 냈다고 담임 선생님이 김기환이를 이제 앞에 놓게 만든 거예요. 시범 케이스라는 시범 케이스.
자, 시몬 케이스가 뺨을 한 20대를 때렸대요. 육성입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 개새끼. 너 내일까지 육성입이 남의 집에 돈을 훔치더라도 가져와.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은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협박적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뺨을 20대로 맞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쌍욕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갈았다는 거죠. 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구나. 내가 크면은 부자들은 다 때려 죽일 거야. 부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실제 이제 20대 넘어가지고 이 김기환이가 자기랑 비슷한 가난한 집안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지존파를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 만약에 그 담임 선생님이 김기환이를 육성예비 안 냈다고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육성예비를 제때 안 내는 이유가 있냐? 왜 육성예비를 제때 못 내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은, 일단 한번 이야기해봐요.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육성예비 내는 상황이 힘듭니다. 아버지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하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지혜도 수업료 같은 거 납부하는 거냐? 예. 한 패고 칼을 써요. 그때 당시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보면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결혼 사람 좀 죽여고 불태워 죽이고 그런 말이 과장시켜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스님의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스님이 만약에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싶어요. 야, 기아나, 네가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하니 선생님이 이번 달 대신 육성예비를 내줄 테니까 네가 대신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꼭 갚아야 된다. 이거 빌려주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서울대 들어가. 알았어. 그렇게 만약에 선생님 육성예비 대신 내주면서 용기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김기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좋아졌을 텐데 선생님이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학교를 가면 교장 선생님이 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여유가 없어요. 내줄 여유가 없어요. 한 주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뭘 이야기 드리냐면은 이제 이 행동의 긍정적 의도를 존중을 하면서 행동을 교정을 시켰다면 과연 이 사회에 범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선생님이라든지 뭐 어쨌든 사람을 가르치는 직종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말 한마디에 사람 살릴 수도 있고 또 한마디에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기의 그 어떤 선생님이라는 건 지대한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김기환이한테 예를 들어서 그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영향을 줬다면은 과연 지존파가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죄는 미워하되, 자, 죄는 미워하되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된다. 자, 행동은 미워하되 그 의도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 상담 치료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동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행동 이면에 들어있는 이 의도를 존중하면서 행동 교정을 할 때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전제 조건이기도 한데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의식은 선의성입니다. 자, 무의식은 우리를 돕고자 한다는 거죠. 자,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 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봐요. 우리 옛날에 그 소설에 보면 마님과 돌쇠의 관계를 한번 이해를 해보죠. 마님, 돌쇠. 돌쇠는 마님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돌쇠는 마님한테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옛날에 그 벙어리 삼룡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벙어리 삼룡이. 자, 벙어리 삼룡이가 이제 주인 마님을 모시잖아요. 이제 삼룡인데 그 말을 못하지. 근데 그 소설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마님이 자고 있는 그 안방에 자고 있는데 이 집이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님은 불이 난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벙어리는 또 말을 못해. 그럼 뭐 그 벙어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마루를 막 두드리는 거죠. 이 마루를 막 두드려. 근데 이제 안방에 자고 있는 마님은 왜 두드리는지 몰라요. 너 뭐 가서 자지. 밤에 왜 이렇게 마루를 두드리냐? 삼룡아, 왜 두드리냐?
그러면서 이제 삼룡이 계속 두드리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벙어리 삼룡이는 말을 못 하는데 자 마님은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근데 마님은 자물쇠로 가고 두드리지 말라고 그래. 그럼 계속 두드려야 됩니까? 두드리는 걸 멈춰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삼룡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삼룡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드려야 된다. 두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마님이 가라니까 두드리지 않고 그냥 두드리는 게 좋습니다. 두드려야 되겠죠? 두드리는데 거기서 두드리고 딱 안 나왔잖아요. 예. 안 나와서 두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내다볼 것도 같아. 예. 그러니까 마님이 놀 때까지 두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게 벙어리 삼룡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무의식도 그렇다는 거죠. 무의식. 자, 무의식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벙어리 삼룡이처럼. 근데 우리를 돕고자 해. 삼룡이는 이 말을 두드리면서 마님한테 불이 났다는 걸 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무의식은 몸의 어떤 고통, 어떤 증상,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우리 그 전기 퓨즈를 한번 비유를 했죠. 퓨즈가 내려가면은 불편하죠. 퓨즈 내려가면 전기불도 꺼져버리고 뭐 에어컨 뭐 TV 다 꺼져버리고 좀 불편하지 않아요? 퓨즈가 내려가면 불편한 일이지만은 퓨즈가 내려감으로써 퓨즈는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신호죠? 전기 과부하라든지 누전이라든지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신호를 보내잖아요. 전기가 지금 과부하 걸려 있으니까 전기 손을 보십시오. 누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기 손을 보든지 뭐 전기 사용을 줄이든지 어쨌든 전기 손을 봐야 됩니다. 이게 신호예요. 그럼 우리가 전기 손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기 손을 봐서 전기가 정상으로 작동이 되면은 퓨즈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자, 우리 몸의 정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상.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이 생겼어요. 자, 우리 무의식은 감기 몸살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돕고자 해요. 당신은 지금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을 맞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휴식을 하든지 당장 일을 중단하셔야 돼요. 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에 맞게 정말 일을 그만두고 뭐 병원에 가든지 집에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은 감기 몸살은 낫겠죠. 이제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를 하고 계속 일을 한다든지 과로를 한다든지 뭐 약도 안 먹고 뭐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감기가 더 심해지겠죠? 나중에 죽겠죠. 이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은 우리 무의식이 당신은 모든 걸 중단하고 3일간 무조건 쉬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체의 증상도 이제 신호지만요. 마음의 증상도 신호예요. 마음의. 우울증. 기분이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건 어떤 신호일까요? 우울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활기찬 활동을 해라.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든지 등산을 가서 자,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든지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자, 외로움이라는 건 어떤 신호일까요? 외로움도 어떤 신호거든요. 외로움. 자, 마음이 외롭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먼저 누구를 전화를 걸어서 만나서 술을 한잔 하든지 소통을 해라. 자, 불안하다는 건 뭘까요? 불안도 신호거든요. 자, 당신은 지금 미래에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위한 어떤 대비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모든 게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어떤 정상이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의식은 마치 돌쇠처럼 벙어리 삼룡이처럼 우리를 돕고자 하는데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의식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꼬이는 거죠. 인생 또한 마찬가지죠. 인생 또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떤 실패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해도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해도 돈도 안 벌리고 막 그러면은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지금 그 일은 당신한테 맞지 않는 일이니까 업종을 바꿔라. 뭐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공포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린대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니까 이분은 천의성이라는 아주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의사에 이제 이끌리게 되는 그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선생님은 돈을 벌려고 일을 하셨네요. 돈을 벌려고 하면 선생님 돈을 못 법니다. 선생님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돈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하늘을 대신하는 하늘의 의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사나 요양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나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쪽의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돈 자체를 벌려고 하면 힘드니까 업종을 바꾸세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다 신호죠. 자, 5번에 보면 이야기를 원하면은 실행하라. 이야기를 원하면 실행하라. 직접 실행하면서 배우는 법이다 그랬죠. 자, 백문불여 일견, 백문불여 일견.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그다음 백견불여 일행.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hear you forget. 들으라 그러면 당신은 잊어버릴 것이다. see you memorize. 보아라 그러면 당신은 암기를 할 것이다. act you understand. 행동을 해라 그러면 당신은 이해할 것이다. 이 NLP는 결국 실행하는 응용식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 갖고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죠. 실제 실행을 해봐야 되고 실습을 해봐야 되고 내 삶에 하나로 이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도 그냥 오늘 한번 강의 듣고 좋네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전제 조건을 한 달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어야 돼요. 지금 이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있죠? 24페이지까지. 이거 이제 매일 한 달 동안 한 번씩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내 머리로부터 내 가슴에 내 몸 전체에 체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거 매일 좀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전제 조건 관점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설명 끝나고 나면 실습시켜 드릴 테니까 어떤 문제를 전제 조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뭐 어떤 시련, 고난, 고통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NLP 전제 조건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삶의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죠.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왔는데 6번입니다. 6번. 자, 6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바람직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항상 우리한테 유리하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걸 이해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집에 갔을 때 술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소주가 있고 맥주가 있고 양주가 있고 막걸리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모든 종류의 술을 다 마실 수 있는 사람과 나는 소주만 마실 줄 알아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주 타입. 소주만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술을 먹는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술집에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이제 노래방에 갔을 때 노래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나는 트로트만 부를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 저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트로트도 부를 수 있고 고고, 디스코, 뭐 찬송가, 동요, 뭐 옛날 노래, 최신 노래, 다양한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 유리고 자식 먹는 거 아니에요? 유리.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장르를 부를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일단 트로트만 부르는 분한테 그거 불러주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 노는 자석 분위기 자석에서 그래서 진짜 트로트 부르는데 저뭐 그런 거 부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용이 깨져. 이렇게 내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 취향에 맞게 맞출 수 있잖아요.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은 트로트로 불러줄 수 있고,
뭐 최신곡 좋아하는 사람 최신곡을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는 것도 우리가 다양할수록 유리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랑 비슷한 스타일은 내가 좋아하지만은 스타일이 다르면 힘들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잘 어울리고 좀 정반대 성격도 잘 어울리고 뭐 까칠한 사람, 뭐 내성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 활발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모든 사람과 다 어울릴 수 있다. 나이도 보면은 뭐 난 80대, 90대, 아니면 10대, 20대 다 나이 관계없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또 직업에 관계없이 뭐 영업, 뭐 사업, 뭐 정치인, 종교인 자, 이 모든 장르의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하고 자, 하나의 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은 다를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가지 생각만 집중하는 거야. 나는 주관이 강해. 좋게 말하면 주관이 강하다. 주관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도 있지만은 다양한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 다소 부정적인 생각, 다소 긍정적인 생각, 아주 긍정적인 생각, 다양한 생각을 다 이렇게 포괄을 해요.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일까요? 예, 다양한 생각이 있죠. 자,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A라는 사람은, 비가 내리니까 출근길이 막혔어. 힘들겠네.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B라는 사람은, 비가 내리니까 출근길이 물론 막힐 수도 있겠어. 우리 우산 파는 삼촌이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고,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생겨 좋겠고, 농사 짓는 부모님은 농사도 잘 되겠네.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요. 똑같은 B에 대해서 생각이 넓은 사람은 훨씬 더 긍정적이다. 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니까 A라는 사람, 실패해서 지금 진짜 큰일 났네. 어떤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뭐 빚도 많고. 이제 실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만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그거 포함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죠. 실패했으니까 뭐 물론 손해도 받고 빚도 있겠네. 근데 이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사업가적인 기질도 커지고 또 시장의 흐름도 잘 이해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전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실패인데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실패라는 한 가지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은 생각이 틀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양성,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이 아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도라는 것을 보다 풍성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쪽으로 지도를 확장시켜 주는데 어떤 상담이나 훈련의 목표를 이제 둬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 인간관계나 리더십을 확장시켜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스피치 뭐 강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자, 스피치도 마찬가지죠. 뭐 다양한 스타일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사고도 다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유연성, 융통성. 직업이라는 것도 그래. 직업도 이제 하나의 직업만 가고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해. 또 사무실에서 심리 상담도 해. 또 뭐 다른 모임에 가서 모임에 어떤 또 임원진으로 또 역할을 해요. 뭐 기업체에서 강의를 해요. 또 책도 써요. 또 유튜브 방송도 운영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대학 강의만 하는 교수하고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훨씬 더 유리하겠죠. 두 분이 이제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 두 분이 그래서 성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보다 이렇게 다양성, 이제 일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우물을 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한 우물을 팔아. 물이 돈 때까지 팔아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당연히 우물을 파야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우물을 파서 전문성을 키우고 다른 우물하고 연결시켜요. 다른 우물. 자, 다른 우물 이미 파놓은 우물 있잖아요. 다른 우물과 잘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물이 더 잘 올 수 있게끔 예,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근데 요즘은 그런 이제 교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은 우리 삶은 확장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는 자, 마음으로 보다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고요. 자, 삶으로 보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고, 자, 인간관계로 보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고, 뭐 모든 게 이제 다 이게 폭이 넓어진다는 거 의미예요.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왜 사람들은 자, 문제에 집착해 있을까?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합시다.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어요.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발표 불안증이라는 우물에 빠져 있는 거지. 발표 불안증 외에 다른 걸 보지를 않죠. 그러면 이제 이 불안증을 없애는 데 주력을 할 게 아니라 불안증 외에 편안하게 말을 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재밌게 말을 하고 위트 있게 말을 하고 이런 쪽으로 확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불안은 없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부부, 뭐 남편과의 관계, 남편이 뭐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폈어.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집착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뭐 남편 의심하고, 이런 의부증 꼭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분은 이제 남편이 바람핀 것에 뭐 집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뭐 자기가 또 공부를 하고, 뭐 친구를 사귀고, 정말 남편 바람핀을 토대로 차라리 이제 어떤 심리학을 공부해서 외도 상담 전문가가 된다든지, 뭐 가족 치료 전문가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실제 그렇게 치료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도 이제 보면요, 하나의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을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그 어떤 확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고, 자, 삶의 지표를 넓혀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이거야. 요게 이제 하나의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에 빠져있으면 우물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쭉 보면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세상이 너무너무 넓죠? 이 넓은 세상 속에 우물은 있거나 없거나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외도라는 이 우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외도라는 우물에 빠진 놈이 만들었어요. 사업하게 만들고 친구도 사게 만들고 심리학도 공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외도 상담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키우게 만들고 이 다양한 걸 하게 만들면서 다시 남편 외도를 바라보겠어요. 이 남편 외도는 별거 아니더라. 줄어들죠. 시야가 넓어지면은 문제도 작게 보이죠. 자,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이거 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서 돌멩이를 보지 말고 내가 올라가야 될 산을 본다면 히말라야 산맥이나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산을 올라가야 되는 사람 돌멩이 넘어졌어. 그러면 이것도 어떻죠? 별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 우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큰 산에 걸려서 넘어져서 우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야 될 큰 산이 있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 정도는 거뜬하죠. 우리 삶도 그래요. 자, 이렇게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작은 문제에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라는 거는 큰 인생 삶에 대한 큰 어떤 시야가 없기 때문에 넓은 시야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자, 이 문제에 집착해서 마음이 힘들어진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선택의 폭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사람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아무리 파괴적이고 개팍하고 사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의 결과였다. 만약에 그의 세상 지도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죠.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살인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폭이 넓었다면 살인을 굳이 안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인가 그 부산에서 길태라는 친구가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해가지고 옥상에서 성폭행을 하고 그 목졸라 죽이면서 이제 그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수도 탱크, 물탱크 속에 시체를 이제 넣어서 발각이 됐죠.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길태 기억나세요? 근데 이 길태는 왜 길태냐면은 길에서 태어난 아이다 해서 이제 길태라는 이름이 붙여졌단 말이에요. 길에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미혼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길에 버린 거죠.
그래 이제 나이가 많은 노부부가 이 아이를 주워서 키웠는데, 근데 노부부가 이제 잘 사는 부부도 아니었고 좀 돈도 없었고 가난한 집안에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를 잘 키운 게 아니라 뭐 어찌 못해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길태가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어, 도벽. 뭐 친구 뭐 돈도 훔치고 뭐 상집애들한테 과자도 훔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뭐 계속 그 소년원이나 이제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22살쯤 되어서는 이제 이미 이제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22살 때 이제 그 교도소 갔다 나와서 보니까 뭐 친구도 없고, 사람들은 맨날 뭐 범죄인 이렇게 이제 자기를 편견적으로 바라보지, 뭐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지,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 다 큰 놈을 이제 그또 노부부가 뭐 용돈을 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유가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자, 골목길에 서 있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어떤 여자 중학생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22살이니까 뭐 그런 어떤 성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애를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폭행하고 이제 반항하는 거 죽이고 뭐 물탱크에 넣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길태를 우리는 사악한 인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악한 인간. 길태는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진짜 죽일 놈이다. 사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길태는 선택의 여지가 좁았던 인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 저희가 이제 NLP를 본다면 선택의 여지가 좁았던 인간으로 이제 보거든요. 만약에 길태가 길에서 태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랐어요. 친구도 많고 대학도 다니고 또 부모한테 용돈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22살 나이에 골목길에 서 있었는데 똑같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중학생이 지나갔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여자 중학생 납치를 해가지고 옥상 올라가서 또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과연 정상적인 가정에 자라난 길태라면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길태가 여자 중학생을 죽이고 이렇게 물탱크 속에 시체를 감춘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게 최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상황이 달라져서 길태가 정말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가정에 자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서 있었다면 길태는 여자 중학생을 납치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죠. 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캐슨의 그 선택의 결과는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보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하다 보면은 뭐 게임 중독 같은 이런 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게임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부모들은 게임 중독을 막 중단해야 된다, 너 게임 그만두고 공부해야지, 왜 게임에 빠져서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게임 중독도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게임을 처음 시작했던 적이 언제였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초등학교 2학년쯤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2학년 어떤 상황에서 게임을 시작했나요? 예. 학교를 가서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니까 오후 1시, 2시쯤 됐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엄마 아빠는 맞벌이 한다고 다 밖에 일하시러 나가시는데 저녁 7시나 8시가 돼야 돌아오시고, 제가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 제가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도 있고 외롭지도 않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심심하지도 않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게임을 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맞습니까? 맞죠. 최선의 선택이죠.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또 게임에 빠져서 공부 안 하나,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자, 초2 때 게임을 시작한 건 정말 그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이제 고3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수능 시험 쳐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게임에 빠지는 것은 진짜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초2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게임을 중단하고 수학 공부를 하거나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게임을 하는 그 마음은 초등학교 2학년 마음이지 고3짜리 마음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많이 느낄까요? 그렇죠? 존중받는 느낌 있겠죠. 아, 게임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초2 때에 그 시작됐구나. 남자들 담배 피우는 것도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담배를 언제 피웠어요? 보면 21살 때쯤 될 것 같은데요. 또는 뭐 18살쯤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데요? 제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워요. 근데 제가 담배를 피지 않으면은 정말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상 담배를 피워야 돼요. 그럼 보세요. 한 5명 친구들이 있는데 5명 중에 한 4명은 담배를 피워. 나는 담배를 안 피워. 그럼 이 5명 친구랑 잘 지내기 위해서 담배 피우는 게 좋아요? 안 피우는 게 좋아요? 피우는 게 좋죠. 왜냐, 그 분위기적으로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담배 피우는 게 맞겠죠. 뭐 21살 때 군대에 가가지고 뭐 5분간 휴식해서 담배를 한 대 다 피지 않습니까? 다 5분간 휴식해서 담배 피우는데 나만 담배를 안 피워. 이것도 왕따잖아요. 어떤 조직 생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는 그 행동을 안 해. 이건 참 소외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담배 피우는 게 최선이다. 근데 그 핀 담배를 나이가 50, 60이 되어서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고 있는 거는 그는 옳지 않는 거죠. 그 처음 상황은 맞지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행동을 바라볼 때 그게 아무리 개파가 아무리 사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물건을 훔치는 상황이었건 게임을 하는 상황이었건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었건 간에 말이죠. 그래야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행동 자체만 바라보거든요. 살인자는 그냥 죽일 놈. 자, 게임하면 게임 중독자, 뭐, 알코올 중독자. 그냥 그 행동하고 그 사람을 그냥 하나로 일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사람을 구분해 줘야 되고, 그 행동이 시작된 그 첫 상황, 처음 상황에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존중해 주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죠. 실패는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이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패는 없다. 단지 결과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드백, 실패라는 것은 자,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전구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했는데 3,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3,000번의 실패를 거듭한 이후에 전구를 발명했는데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에디슨 박사님은 3,000번의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 했어요? 포기. 보통 사람들은 진짜 포기를 했을 텐데 어떻게 3,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포기를 안 했습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3,000번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3,000번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3,000가지나 되는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3,000가지나 되는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3,000가지나 되는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으니까 전구를 만드는 방법도 쉽게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자, 실패가 맞아. 자, 저는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공을 할 수 없는
수십 가지 방법을 알아내었던 거죠. 어때요? 정말 멋지죠? 저도 이제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실패는 성공과 똑같은 동등한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실패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의 그 이상의, 실패의 크기 그 이상의 성공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NLP에서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면 TOT 모형을 풀어나가야 돼요. TOT. T는 뭐냐면 목표에 대한 테스트예요. 자, 목표를 구체화시켜라. 목표를 구체화시켜라. 구체화시켜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화하라. 이거. O는 뭐냐면 업그레이드. 자, 그리고 실행을 해라. 실행.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한번 실행해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에 또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또 테스트한다. 테스트를 하는데, 자, 이 첫 번째 원하는 결과와 이걸 비교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비교. 자, 비교 테스트를 해서 똑같이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나는 거야. 일치가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업그레이드. 재실행을 해야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다시 재실행을 해가지고 또 그 결과를 또 비교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치가 되면은 이건 엑시트. 엑시트는 종료라듯이 종료. 끝나면 끝나고 또 일치되지 않으면 또 재실행을 하는 거죠. 자, 에디슨을 본다면 에디슨이 처음에 이제 미리 구상했던 전구가 있겠죠. 이런 전구. 자, 내가 원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결과를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처음에 내가 원하는 거하고 같지 않아요. 같지 않으니까 포기했습니까? 포기를 안 했죠. 다시 재실행을 했죠. 재실행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재실행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실행할까요? 다른 방법.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재실행을 했죠. 그래서 또 그 결과를 또 테스트를 해봤어. 또 맞지 않아. 이걸 몇 번 반복했다는 거죠? 3,000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3,000번을 반복한 이후에 이제 또 실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처음에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 발명이 엑시트. 성공했다. 끝났단 말이지. 여기 이제 TOT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이 TOT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면 강의. 난 동기부여 멋진 강의를 하겠어. 자, 강의하는 모습을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구체화시켰어. 그래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강의 준비를 하고 막 이런 소리를 강의를 해본 거예요. 그 강의 결과물을 처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준비를 더 많이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강의를 해봐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실패는 없는 겁니다. 실패는 없고 단지 이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했던 이 방식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성공의 공식을 4단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 TOT 가지고. 자, 최고의 성공 공식 4단계입니다. 자, 1.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시킨다. 최고의 성공 공식 1번.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시킨다. 자, 2단계는 뭐냐면요. 행동한다. 자, 이 목표를 위해 행동을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행동을 한다. 3단계는 뭐냐?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피드백 받는다.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피드백 받는다. 피드백. 이게 3단계예요. 자, 4단계는 뭐냐?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행동한다.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이게 중요해요.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행동한다. 이게 이제 최고의 성공 공식입니다. 이 네 가지 공식을 따라가면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시킨다. 이 행동한다. 3. 제대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피드백 받는다. 4.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행동한다. 근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게 아니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행동한다. 이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에디슨 전구를 보면 에디슨이 3000번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3000번 전구를 발명했을까요? 자, 각기 다른 3000가지 다른 방식으로 전구를 발명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실행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각기 다른 행동을 시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NLP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게 뭐냐면 융통성, 행동의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피드백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민감성, 감각적 민감성이라고 해요. 자, 민감성이 떨어지거나 융통성이 떨어지면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민감성이 떨어진 사람은 피드백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이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실수를 하고도 왜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실패를 했는데도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 그럼 이분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가 좋은 건 뭐냐면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좋은 거거든요.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이건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죠.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 힘을 우리는 이제 감각적 민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배운 걸 토대로 다른 행동으로 접근 방식을 이제 다르게 바꾸는 것, 행동의 융통성을 키우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로 본다면 목표, 행동, 민감성, 융통성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공의 키입니다. 자, 목표, 행동, 민감성, 융통성. 목표는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힘이고, 행동은 행동력을 키우는 것. 자, 민감성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융통성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 이 네 가지를 가질 수 있다면 이룰 수 없는 게 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봅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일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완벽하게 작동한다로 바꾸세요. 사람들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 work라는 단어가 일을 하다의 뜻도 있지만 작동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작동하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한다거나 스톱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즉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알아내서 그 방법을 좀 더 유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시장에 출시가 될 때 완제품으로 출시가 됩니까? 고장난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까?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 완제품으로 태어났을까요? 결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을까요? 인간이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인간 또한 컴퓨터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완제품으로 태어났는데, 예? 문제는 살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컴퓨터도 완제품으로 출시가 됐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속도가 느려지고 작동이 잘 안 돼요. 왜냐?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예, 바이러스 침투해서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인간도 완제품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내 두뇌에 뭐 아픔, 상처, 분노, 억울함, 슬픔, 두려움, 공포 다양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왜죠? 자, 바이러스를 모아서 그래요.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면 우리 백신이나 알약을 통해서 또는 백업 기능을 통해서 컴퓨터를 다시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 인간도 태어날 때는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태어난 이후에 가정생활이나 성장과정이나 또는 학교생활이나 또는 뭐 사회생활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장이 났을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장난 시점에 그 문제를 NLP 체면 치료 기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이분은 태어날 때처럼 다시 완제품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인간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당신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인간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아프고 힘든 것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처나 아픔, 그런 스트레스를 또는 충격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당신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길태조차도 길태. 자, 태어날 때는 길태도 완전하게 태어났는데 길에서 태어난 이후에 양부모한테 키워지면서 그냥 친구들한테 또 왕따 당하고 뭐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 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나이가 70, 80이 되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이제 인간관계 공부합니다. 자, 10번. 의사소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곧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단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반응과 피드백을 얻느냐 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반응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있을까요? 말하는 나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자,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충분히 맞추지 못했거나 충분히 믿음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말을 하지 못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는 것과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좋은 의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제 실패는 없다,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서도 민감성 융통성 이야기했잖아요. 민감성 융통성. 이제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바로 이제 민감성이죠.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가치관이 뭔지, 꿈이 뭔지, 성격 기질은 어떤 성격 기질을 갖고 있는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신체 언어, 눈빛, 표정, 뭐 자세, 호흡 이런 걸 또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분히 맞추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편안해지죠. 이 편안한 상태에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반응이 오겠죠. 근데 충분히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의도는 좋지만은 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담에 있어서 거절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상담에 있어서 거절은 있을 수 없어요. 단지 융통성이 없는, 민감성이 떨어지는 자기만의 상담 방식을 고집하는 고집스러운 상담사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거절은 원래 있으면 안 되죠. 영업에 있어서 고객의 거절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고객의 어떤 니즈나 고객의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고집불통의 영업인이 있을 겁니다.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할 때도 강의에 대해서 어떤 지루해하거나 청중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오면 안 되죠. 자, 이 강의에 있어서 지루해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청중이 있다는 이야기는 강사가 청중과 맞추지 못하고 재미없게 강의를 하거나 자기만의 강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히 맞추어서 충분히 맞추어서 라포를 형성을 해요. 라포라는 마음이 통하는 상태. 라포를 충분히 형성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끌기를 하면 원하는 결과로 따라오더라고요. 상담을 할 때 충분히 고객한테 맞추어서 공감적 경청을 하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자, 그 치료나 또는 그 문제 해결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상담 결과가 좋아지죠. 영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충분히 맞춘 거죠. 고객한테 충분히 맞추다 보면은 고객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릴 때 고객한테 필요한 제품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면은 제품을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업, 뭐 상담, 교육, 뭐 어쨌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내가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지가 못 알아들으면 지 잘못이니 내 잘못이냐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재밌는 우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강의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소와 사자가 너무너무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진실하게 사랑을 했는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싱싱한 풀을 뜯어가지고 사자 밥상에 올려서 사자한테 싱싱한 풀을 대접을 했어요. 사자 또한 소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싱싱한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싱싱한 고기를 소의 밥상 위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자도 먹지 못하고 소도 먹지 못했어요. 몇 달 이후에 이제 둘이는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헤어져요. 또 배가 고파서 소 잡아먹지 않게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방식대로 사랑을 주고, 자, 아내는 아내의 방식대로 사랑을 줘요. 뭐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비즈니스 또 영업에 있어서도 이제 고객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그는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소와 사자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의외로 그 80%는 그래요. 80%. 짝사랑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NLP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러니까 융통성, 민감성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와 반응은 별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반응이 부정적이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고 내가 민감성이나 융통성이 떨어져서 라포 형성을 잘 못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고객한테 더 잘 맞추고 라포를 잘 형성해서 이끌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네요.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라.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할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의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호 선생님의 생각도 타당성이 있고 우리 황정길 선생님의 생각도 타당성이 있어요. 저의 생각도 타당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은 다 타당성이 있는데 근데 나의 지도만 옳고 상대방의 지도가 틀리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을 해야 된다. 자, 대화할 때 이제 이런 대화 기법을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전혀 나랑 생각이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대응하세요? 전혀 나랑 생각이 다른 의견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해주죠. 자, 우리 NLP 용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참 중요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또는 그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죠. 뭐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뭐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내가 내 의견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옷가게에 갔는데 옷가게에 갔는데 이 옷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아, 옷 너무 비싸. 옷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싸네요. 그러면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아, 옷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아, 이 옷은 세상에 5벌밖에 없는 옷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옷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이제 이런 표현들, 그런 걸 표현하면서 이제 존중을 해줘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시죠. 자, 우리에게는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 창조할 수 있다. 자원에 대한 우리에게 모든 자원이 있다. 12번.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원이 없는 상태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행복의 경험, 성공의 경험, 자신감의 경험, 뭐 뿌듯한 자부심의 경험, 다양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한 느낌을 만드는 그런 경험 있죠. 이런 걸 다 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LP로 본다면 문제도 자원이다.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 문제도 자원으로 봅니다. 자원이라는 건 어쨌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탁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경험에 관련된 걸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적이 있었다면 지금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겁니다.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감이 넘쳤다면 지금도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럼 지금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 많은 분들 그렇지 않죠.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한 사람이 있고, 과거에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지금은 막 열등감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자, 우리 아버지가 30억이라는 자산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원래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 30억 있다라는 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언을 남기거나 상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한테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럼 아들은 30억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30억이 없는 상태로 아주 가난하게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그 아들에게는 30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30억이 있지만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이 자원이 없는 상태에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행복한 경험이 있고 자신감 경험도 있고 뭐 좋은 경험이 참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느낌을 불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자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 NLP에서는 자, 과거에 이제 행복한 경험도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요. 과거에 자신감이 넘쳤던 경험도 떠올리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앵커링이라는 게 앵커링.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 혹시 손가락 이렇게 탁 눌러줘. 손가락 눌러주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참 좋겠죠. 이 하나를 탁 터치하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원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를 탁 터치하는데, 기분 좋아지고 막 자신감 생기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애국가를 보면 느끼면 돼, 애국가. 자, 애국가를 들으면은 막 애국심이 생기죠. 자,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보거나 어떤 걸 듣거나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남자들끼리 이제 악수를 하거나 그때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느낌이 유발되는 것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앵커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손가락을 만지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거나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자, 이 손가락을 터치하는 이 작은 어떤 신호가 행복한 느낌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막 감정의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자원을 끌어내는 법. 행복한 느낌을 끌어내고 자신감을 끌어내고, 자, 신나는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NLP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뒤에서 공부하기 위해 연합분리 제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좋은 건 연합해서 느낌을 살려주고, 자, 나쁜 것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줄여주고, 이제 자원을 활용한다는 건 바로 이제 연합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그죠? 자, 13번을 봅니다. 다 끝내고 리뷰 좀 하도록 할게요. 13번. 성공적인 성취를 모방함으로써 탁월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모방하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탁월성은 복제가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한다면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강의를 잘한다면 나도 강의를 잘할 수 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왜? 탁월성은 복제가 가능하다. 탁월성은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NLP 자체가 이제 모델링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심리치료사에 해당되는 프리츠 풀처, 버지니아 사티어, 밀턴 에릭슨이라는 세 사람의 탁월한 심리치료법을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NLP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즉, 에릭슨이 세면 치료를 잘할 수 있다면, 프리츠 풀처가 게슈탈트 치료를 잘할 수 있다면, 버지니 사티어가 가족 치료를 잘할 수 있다면,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치료뿐만 아니라 뭐 교육, 상담, 뭐 비즈니스, 영업, 스포츠, 종교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델링 기법, 모방 기법들이 총 정리가 되었는데 그 모델링, 모방 기법을 우리는 NLP라고 해요. NLP는 다른 말로 하면은 탁월성의 모델링, 탁월성의 모델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시켰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많이 있겠죠.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그럼 우리 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든 것처럼 나는 36명의 제자를 만들고 싶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모델링하면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든 방식이 있잖아요. 자, 그걸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거나 어떤 기독교관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12명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모델링이 가능하니까. 저도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예수님이 교회를 확장시킨 것처럼 이 참만남 심리 가족의 치유 시스템을 확장을 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이걸 대학원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전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4곳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부천, 군포, 공탄, 부산. 이건 시작이거든요. 아마 올 연말만 하더라도 한 6개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봉천동도 해야 되지. 또 부산 내려간 김에 김해도 해야 되지. 김해. 내년쯤에는 우리 두 분이 또 강의를 할 거니까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내년에 한 10군데 이상은 좀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모델링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걸 이미 이룬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이루고 있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이루었는가. 그 어떤 패턴, 전략을 분석하고 그 사람처럼 나도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한다. 자, 14번. 우리는 감각을 통해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감각에 동그라미하고 오감이라고 써주자. 오감.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감 중에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죠. 눈으로 보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청각,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죠. 자, 피부 감각을 통해서 또 느낍니다. 몸 움직임을 통해서 또 느끼죠. 코, 냄새를 통해서 냄새를 받아들이면서 또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입, 맛을 보면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제 좀 복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정보가 다 머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마음의 필터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필터. 자, 이 마음의 필터에 의해서 삭제, 왜곡,
일반화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정보가 우리 두뇌에는 아주 미세한 정보만 들어온다는 얘기죠. 실제 이제 초당 200만 피터의 정보라고 그랬어요. 초당 200만 피터의 정보가 두뇌에 들어오는 것은 초당 134 피터 정도가 되더라. 즉 200만 피터라면 5만 자 정도잖아요. 5만 자 정도의 정보가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단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른바 5자에서 9자 수준의 아주 미세한 정보가 되더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걸 보면서 이제 15번을 또 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정보가 경험은 일정한 구조로 구성이 된다. 경험은 일정한 구조로 구성이 된다. 그게 우리 뭐 내부 표현, 머릿속에 들어오면 사람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구조로 저장이 되더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시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 어떤 사람은 후각, 미각, 이 오감을 사용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틀리더라는 얘기죠. 저장이 될 때. 자,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에 있어서 양, 질, 순서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시각 중심, 청각 중심, 신체 감각 중심, 이렇게 감각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또 질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인데 칼라로 저장할 것인가, 흑백으로 저장할 것인가, 동영상으로 저장하느냐, 또는 뭐 정지화면으로 저장하느냐, 큰 화면으로 저장하느냐, 작은 화면으로 저장하느냐,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불쾌한 경험을 했는데, 불쾌한 경험이 불쾌한 느낌으로 남아있는 경험의 구조도 있고, 과거에는 불쾌했는데 지금은 불쾌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두려운 경험이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경험의 구조는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기분 나쁜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는 건 기분 나쁜 일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구조로 그 경험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해되시나요? 화가 나는 것은 화가 난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구조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뭐냐?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자, 스트레스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끔 그 감각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적인 그 구조로 경험을 구조를 하고 있다, 구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불쾌한 경험,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 아무리 두려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의 구조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칼라를 흑백으로 바꾸거나, 큰 화면을 작은 화면으로 바꾸거나, 동영상을 정지화면으로 바꾸거나, 소리를 작게 줄이거나, 아니 소리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경험의 구조를 바꿔버리면 느낌도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도 몸의 사이즈를 10분의 1 크기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난장에. 코를 피노키오 코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귀를 당나귀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좀 재미있는 모습을 바꿔버리면은 무서운 느낌이 재미있는 느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NLP를 또 다른 말로, 자, 주관적인 경험의 구조에 관한 연구다. 주관적인 경험의 구조에 관한 연구. 이걸 이제 NLP라고 얘기해요. 주관적인 경험의 구조. 주관적인 경험의 구조에 관한 연구. 네. 그럼 14, 15분이 다 연결됐죠? 이제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자, 16분에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체계이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체계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마인드 바디 커넥션, 마인드 바디 커넥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기 자, 이거 보세요. 자, 시각적으로 막 이미지를 그리고, 시각적으로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적으로 느낌을 느끼는, 상상하는 것,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이 또 우리 신체 몸 자세, 호흡, 목소리, 눈동자 움직임, 이게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자세로 쓰니까 기분이 당당해질 수가 있고요. 자, 큰 목소리로 말하니까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죠. 눈동자 위로 올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눈동자 아래로 내리니까 느낌에 집중이 되고, 눈동자 옆으로 돌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뇨대사님의 일체유심조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왜 밤에는 물맛이 시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구역질이 나니까. 자, 물맛을 달리한 것은 바로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건강 상담을 할 때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를 할 때 이제 병원에서 수술만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우선 체면을 걸어서 이제 암을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만들죠. 암세포를. 그리고 암세포가 말을 하게 만들어요. 암세포가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불안해요. 외로워요. 억울해요. 어떤 감정적인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암세포가. 그러면 외로워요. 그럼 이렇게 묻죠.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게 언제부터 외로움을 느꼈나요? 자, 외로움을 느낀 최초의 시점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면 암에 걸리기 한 3년 전에 이미 심한 외로움을 느껴서 우울증에 걸렸거나 힘든 경험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외로움과 관련된 우울증을 치료하고 또 그 어린 시절의 외로움, 또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전생, 또는 그 이전에 태아 시절, 이런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 우울증 치료를 하고 암세포를 마음의 눈으로 다시 정상세포로 바꾸는 상상을 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암이 없어지더라. 이런 경우는 뭐죠? 자, 마음을 치료하니까 실제 신체에 암세포도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식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식도 보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주로 이제 심한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치료한 케이스인데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여학생인데 애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쓰러져서 숨을 못 쉬어요. 어떤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든지 선생님이 가동한 어떤 그런 숙제를 낸다든지 그러면은 쓰러져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보니까 애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직장 다닌다고 아마 할머니한테 키워줬나 봐요. 할머니를 이제 엄마처럼 따르면서 컸는데 자, 9살이 될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학교를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9살짜리 애기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부르면서 이제 울다가 애가 쓰러져 버렸네. 왜? 너무 심하게 울다가 숨도 못 쉬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막 울다가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때부터 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 할머니 돌아가신 시점에 놀랬던 병원에 실려갔던 그 장면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식이 걸리지 않아요. 천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 케이스는 어떤 거죠? 천식이는 신체적인 증상과 9살 때 할머니 돌아가신 어떤 충격, 이게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면서 신체도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 거 앞으로 재밌는 것들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다 다루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